네, 20쪽 학습활동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펼쳐주세요.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라는 좋은 글이 한 편 있습니다. 이 글은 위에 나와 있듯이 보잘것없는 나무들에서 얻은 글쓴이의 생각을 담은 수필이래요. 이 글의 갈래는 수필이구나. 수필이라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을 담은 어떤 자유로운 글을 수필이라고 한다고 배웠고요. 특히 이 글에는 교훈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경험을 할 수가 있대. 여기서 여러 가지를 이미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먼저 이 글의 제목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 글에서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상은 그거를 소재라고 하거든요. 글의 소재. 글감이라고 할 수 있죠. 글감. 글을 어느 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시작했는지. 그래서 글감은 보잘것없는 나무들이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얻은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교훈이 있겠구나 라고 해서 선생님은 벌써 이 글의 주제가 느껴지는데 보잘것없는 나무들에서 얻은 새로운 깨달음이 아마 이 글의 주제일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제. 아마도. 그러면 실제로 읽으면서 과연 어떤 주제의 글인지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글은 표현이 굉장히 아름다운 글이라서 선생님도 읽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었어요. 여러분도 기분 좋은 그런 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볼펜을 들고 그래도 필기할 거 하시면서 읽어보셔야겠죠? 자, 첫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가끔씩 까닭 없이 우울해질 때가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에는 만사가 귀찮아진다. 그렇게 무기력한 기분이 들 때마다 나는 남대문 야시장을 간다. 남대문 야시장. 좌판을 버려놓고 구성진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사람. 보따리를 등에 지고 구경꾼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지나가는 사람. 남을 1,000원어치 사면서 10분 넘게 입씨름하는 사람. 아무리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질긴 고무장갑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막 신이 난다. 그리고 물고기처럼 파닥파닥 살아 숨쉬는 그들에게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 마치 갈증나는 한여름에 시원한 음료를 들이켠 기분이라고 할까. 자, 여기까지 먼저 읽어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보시면 삶의 갈증을 풀고 시장을 나서는 순간 문득 내 머릿속을 스치는 나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무 얘기가 시작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제목에서도 말했듯이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었잖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세 번째 문단부터는 이제 가운데 부분이 시작되고 그 앞에 처음 두 문단에서는 이 사람은 남대문 시장 사람들의 모습을 막 보여주면서 여기서 삶의 활력을 얻곤 했던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처음 부분 요약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왼쪽에 두 문단 묶어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묶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글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자, 아무리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또 이제 밑줄 치고요. 질긴 고무장갑 같은 그들의 모습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활력적이냐면 물고기처럼 파닥파닥 살아 숨쉬는 그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들은 다 남대문 시장의 사람들인 거 여러분도 아시겠죠? 남대문 시장의 사람들.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의 앞부분에서 좌판을 버려놓고 구성진 목소리로 사람을 부르는 사람, 보따리를 등에 지고 요리조리 피하는 사람, 남을 1,000원짜리 사면서 싸게 줘요 하면서 10분 넘게 입으로 싸움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열거했어요. 앞에 나오는 등장하는 대상을 다시 한번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서 지시대명사 앞에 등장한 사람들의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사람들은 질긴 고무장갑처럼 짱짱해. 만져보시면 알죠? 흐들흐들한 듯 하면서도 아무리 당겨도 안 끊어지죠?
그래서 생활력이 강하고 어떻게든 살아남고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나가고자 하는 그들의 그런 생명력 있는 모습. 물고기도 마찬가지야. 물고기처럼 파닥파닥 살아 숨쉬는 그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생명력과 활력을 이렇게 두 가지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고무장갑과 물고기. 그러면서 빗대어할 때 그들은 고무장갑이다가 아니라 그들은 고무장갑 같다. 그리고 물고기처럼 보인다라는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연결어를 사용한 비유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그치, 직유. 처럼과 같은 연결해주는 말을 사용해서 직유법으로 남대문 시장의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이 사람은 마치 갈증나는 한여름에 시원한 음료를 들이켠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시원하다. 그리고 갈증이 난다. 그게 목이 타는 어떤 감각이잖아? 그지? 감각을 자극하는, 떠올리게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남대문 시장 사람들의 활력을 표현하고 있다. 라고 선생님은 또 생각해서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밑으로 이제 가셔서 세 번째 문단. 그러다가 이 사람이 머릿속에 나무 하나가 스쳤대요. 제주 한라산에서 주로 자라는 시로미라는 작은 야생나무이다. 시로미? 뭘까? 얼마 전 한라산에 오른 적이 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나무들을 보고 싶어. 일부러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택했다. 거기서 발견한 것이 시로미이다.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시로미는 주로 제주도 고산 지역에서 발견되는 희귀한 나무이다.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안 되는 키에 열매마저 작아 여간에선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의 의력은 대단하다라고 했어요. 보잘것없는 나무, 시로미의 위력이 어떠할까요? 시로미를 처음 발견했을 때 마침 무척 목이 말랐다. 물통에 물도 다 떨어지고 입안이 바짝 마르던 차에 나는 시로미의 검붉은 열매를 한 움큼 따서 입안에 털어넣었다. 시큼털털한 첫맛에 얼굴이 찡그려졌지만 이내 단 기운이 가득히 퍼지면서 입안 구석구석을 적셨다. 콩알보다 작은 열매에 어떻게 그런 물기가 담겨 있는지 그 작은 열매 한 줌 먹은 것이 꼭 약수 몇 사발을 들이켠 기분이었다. 그러고 나서 백록담에 오르는데 거짓말처럼 전혀 목이 마르지 않았다. 건조하고 메마른 한라산 고지대에서 시로미는 어떻게 그런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시로미의 그런 위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시로미의 위력이 뭐였죠? 실한 열매를 맺어서 아주 약수 몇 사발을 들이켠 것과 같은 그런 갈증을 해소해주는 시로미의 위력이었죠. 그래서 나무의 위력이라고 했는데 시로미의 이제 위력을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표현할 때 또 다섯 번째 문단에서 검붉은 열매의 한 움큼, 시큼털털한 첫맛, 단 기운이 가득히 퍼지면서 이렇게 표현해서 굉장히 이거 시각이죠. 그리고 시큼털털한 미각이죠. 그래서 감각적으로 이 경험을 너무 상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읽었을 때 마치 내가 정말 목말랐다가 이 열매를 시큼한 털털한 열매를 입에 머금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굉장히 시로미 열매를 먹은 경험을 감각적으로 상세하게 체험하듯이 묘사한다라고 표현해. 묘사함.
눈에 선하게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특히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서 이 사람 이런 표현들을 아주 아름답게 잘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위력이 어떠냐? 전혀 목이 마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로미의 위력은 갈증을 해소해줌. 시로미의 위력이라고 하나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시로미가 이렇게 위력이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나무들도 등장하네요. 6번째 문단 오른쪽 21쪽에 시로미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제 존재 가치를 분명히 지니는 나무는 생각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 공원이나 건물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 작은 관목들만 봐도 그렇다. 이제 관목들 두 번째 등장했어요. 아까 첫 번째 보잘것없지만 존재 가치를 지니는 나무는 시로미였고요. 이제 관목들이 등장하네요. 숲이 생길 때 가장 중심부에서 그 틀을 잡아주는 관목들은 자, 관목의 가치네요. 관목의 가치. 어느 정도 숲이 완성되면 키가 큰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언저리, 즉 숲의 주변부로 밀려난다. 키가 큰 교목들 틈에선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저리에 자리 잡은 관목들은 숲 주변부로 자기들을 밀어낸 교목들을 보호해준다. 아이고, 이 볼품없는 관목들이 자연재해에 맞서며 숲 전체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 덕분에 숲은 보다 다양한 종이 어우러져 건강한 모습을 이루어간다. 자, 관목의 가치, 역할, 첫 번째 역할은 아까 본 것처럼 숲이 생길 때 중심부에서 틀을 잡아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역할 두 번째, 숲 주변부에서 자기들을 밀어낸 교목들을 재해, 불 같은 거겠죠? 맞서며 숲 전체를 지켜나간대요. 그래서 관목의 두 번째 역할,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땅이, 이 숲이 다양한 종이 어우러지게 되고 건강하대요. 그리고 어디 그뿐인가 불모지가 된 땅을 다시 푸르게 만드는 것 역시 보잘것없는 나무와 풀들이래요. 작은 나무와 풀들이라는 애가 또 등장했어요. 이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무런 생명도 없던 메마른 땅에 평상시에 외면만 당하던 풀들이 들어와 개척자 역할을 한다. 이들은 불모지에 가장 먼저 들어와 얘네들의 역할이군. 집안을 안정시키고 다른 나무들이 살아갈 윤택한 토양을 만들어낸다. 작은 나무와 풀들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잡풀 취급을 하는 쑥, 억새, 고사리, 이게 작은 나무와 풀들, 하지만 숲을 개척하는 개척식물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유용한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 식물, 세 번째 개척식물, 쑥, 억새, 고사리 같은 애들. 얘네들의 역할은 불모지에서 집안을 안정시키고 다른 나무들이 살아가는 토양을 만들어간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로미, 두 번째 관목, 세 번째 개척식물 나왔습니다. 또 다른 식물도 얘기해 들어볼까요? 산불로 폐허가 된 땅의 첫 방문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길이도 짧고 몸통도 얇아 기껏해야 울타리나 빗자루 정도밖에 사용되지 못하는 쌀이나무는 불난 자리를 녹화하는 주역이다. 아이고, 좋은 역할 하네요. 역할, 가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대접받는 축에 끼지 못하는 고사리 역시 쌀이나무와 비슷하다. 거친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사리는 타고난 그 씩씩함으로 잿더미 속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싹을 틔운다 라고 했어요. 고사리의 역할이죠. 자, 개척나무의 위에 예에서 쑥, 억새, 고사리가 나왔는데요. 이번 문단에서는 이 개척식물 중에서 특히 쌀이나무와
고사리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척식물들 가운데 쌀이나무, 고사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실 고사리가 그렇게 큰 일을 하는지는 전혀 몰랐어. 그쵸? 우리 고사리 나물 먹을 때만 맛있다고 먹었는데 신기한 일이지. 자, 다음 장 넘겨갈게요. 초석을 다진 후 22쪽. 초석을 다진 후 다른 나무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으면 관목들이 그랬듯 이들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내준다. 이 덕분에 예전에 그 불모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짙은 녹색 숲으로 복구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숲의 사회에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많지 않다. 누군가 그 역할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무 세계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 해낸다. 그저 묵묵하게. 그저 묵묵하게 요거는 앞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저 묵묵하게 요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맨 뒤에 다른 문장으로 하나 뺐네요. 이런 거를 일부러 도치를 사용해서 이 묵묵한 나무들의 태도를 조금 더 강조를 해주고 있죠.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의미를 더 강조하는 표현. 그럼에도 묵묵하게 그들은 할 수도 있지만 뒤로 뺀 거.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다. 자신들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나무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돼.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런 그들을 통해 나는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고 한다. 이 사람이 깨달은 바가 드디어 나왔네요.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는 진리를 새삼 깨달았어요. 나무에서 얻은 깨달음이 지금 삶의 영역, 인간 삶의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잠깐만 23쪽에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그들은 알고 있대요. 근데 나무들이 알고 있대. 자신들은 보잘것없지만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대. 자, 이거 문장이 좀 순서 바뀌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대로 바꾸자면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보잘것없고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 부분을 뒤로 뺐어요. 새로운 문장으로. 그쵸?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치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지. 보잘것없지만 없어서는 안 돼. 중요한 존재라는 거. 이들의 모습, 그들은 이제 나무들을 의인화한 거죠. 사람인 것처럼. 그런 나무들을 통해 보잘것없는 나무들을 통해서 이 글쓴이는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대요. 나무에서 얻은 깨달음이 인간, 세상, 삶에 대한 깨달음으로 확장되고 있다. 보통 수필이 다 그렇죠. 그쵸? 작은 소재에서 일상과 삶에 대한 깨달음으로 나아가죠. 그래서일까? 나는 하늘 높이 위로만 자라면서 어떻게든 햇볕을 많이 받으려고 혈안이 된 거대한 교목들보다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훨씬 값지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자, 이 사람은 거대한 교목들과 보잘것없는 나무들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얘네가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답대요. 조금 더 이 거대한 교목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위로 햇볕을 많이 욕심을 내는 거야. 욕심내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 욕심이 많아. 근데 자꾸 자기 거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또 도와주고 봉사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멀리 보고 있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은
자, 어떤 격언이죠. 지혜를 담은 표현 격언을 인용하고 있네요. 비단 나무 사회에만 통용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루살이 같은 삶,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하더라도 분명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치를 알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낼 때 결국 그것이 자기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길이 된다. 너무 좋은데요? 자, 그 앞에 세상 모든 것들은 저마다 가치를 지니고 있다. 부터 그 가치를 알고 역할을 하자. 그래서 세상을 지키자. 라는 글쓴이의 깨달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모든 것은 가치가 있대요.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 나는 어떤 사람일까 헤매이고 있는 것 같을 때 내 삶에도 가치가 있다. 그리고 내가 할 역할을 묵묵히 해서 세상을 빛내자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래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나무들은 자기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삶 하나만을 두고 거기에만 충실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생의 의미를 얻고 삶을 영위를 꾸려나가다 삶을 살아나갈 힘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인가?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삶의 태도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 나무들에서 배운 거죠. 보잘것없는 나무들에서 배운이라고 앞에 선생님이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글쓴이가 얘기하고자 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나무, 풀, 관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은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치를 알고 역할을 다하는 삶이 바람직하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글의 가운데 23쪽에 마지막 문단만 빼고 표시해주세요. 왼쪽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가운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관목과 풀을 통해 얻은 깨달음, 삶의 지혜. 이 글이 수필이 아름다운 이유는 수필은 글을 잘 쓰고 뭐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중요하지만 이분의 삶이 곧 나무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살고 배우고 눈으로 보고 느낀 거를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그런 선한 의도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깨달음과 삶에 그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배울 점이 많게 다가오네요. 자, 마지막 문단 읽어볼게요. 그런 나무를 보며 나도 내 삶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새삼 깨닫고는 한다. 자, 이제는 그 삶의 지혜를 나한테 적용하고 있어요. 나무에서 얻은 깨달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다. 비록 남들 보기엔 하찮고 평범한 삶일지라도 말이다. 앞으로도 나는 그 누구의 삶도 시샘하지 않으며 남들이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든 관여치 않으련다. 다짐하고 있죠.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내 삶에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다. 자, 마지막 이 문단은 이제 내 얘기를 하고 있어.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가치 있게 여기고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이 글의 끝,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필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이 사람이 나무를 심고 공부하고 가꾸는 그런 식물학자로서 이 사람의 삶의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대상이 있었죠. 이것이 글의 소재가 돼서 여기에서 나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어. 나한테 깨달음이 있었어. 아, 세상은 이런 거구나 라고 삶의 이치, 교훈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글로 쓰면서 써내려 가면서 이 작가가 마지막 문단에 가서는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 삶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뭔가 깨달음이 훨씬 더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거야. 글로 쓰면서, 수필로 쓰면서 내 삶에 대한 내 마음, 정신, 그리고 내가 얻었던 그 교훈이 비로소 완성되고 나에게 적용되면서 이 사람이 느낀 바도 완성이 되면서, 그죠? 그리고 훌륭한 글이 완성이 되는 이런 것이 정말 수필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일기 써라. 항상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내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글로 적어봐라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글쓴이의 이런 깨달음이 너무나 감각적이고 섬세한 표현으로 잘 드러난 수필이었습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오늘 수업은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